자, 오늘 여러분 여기 무슨 행사인지 아시죠? 네. 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인 김호연재 선생 문학관을 우리 대덕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위성, 이거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어떻게 시설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공동 주최 주관을 맡은 디트뉴스24라는 인터넷 매체의 저는 주필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시다시피 이 호연재 문학관의 건립은 그 대덕구의 주요 공약 사업입니다. 예, 우리 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기관 단체를 이제 좀 자주 방문하고 그 각 기관장들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굉장히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뭐 토목 사업이라든가 뭐 건축 사업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유독 대덕구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덕의 인물로 감춰진 역사의 인물인 호연재 선생의 문학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가 또 사업을 넘겨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문학관 건립의 그 필요성, 당위성, 그 다음에 활용 방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됩니다. 행사는 지금 이제 4시 반에 시작해서요, 6시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신앙송의 사전 공연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7만 명 대덕구 인구 중에 이분이 의전서열 1위입니다. 대덕구청장님께서 오늘 아마 끝까지 자리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대덕구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 주최한 디트뉴스24 언론 매체의 이충건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의 후원단체인 대덕문화원의 임창수 원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오셨는데요. 예. 전임 구청장님께서 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오셨네요. 김창수 전 청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어른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행사에 정말 그 빠짐없이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세요. 최기영 선생님. 예. 좀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르신입니다.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셔요. 아주 열성 시민이십니다. 예, 오늘 날씨도 좋고 행사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오늘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충규 총장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 최충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이충건 대표님하고 김창수 전 국회의원님 오늘 참석할 줄 몰랐는데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충근 대표님, 대덕구에 자주 못 오시죠? 오시는데 앞으로 더 자주 봬요. 그리고 김창수 국회의원님은 사실은 제가 김창수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보좌관을 했었어요. 구청장 시절엔 제가 의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인연이 많이 깊죠. 오늘 오랜만에 갑자기 뵈니까 저 소개하는데 들어올 때는 못 뵀는데 제가 여기 앉고 나서 오셨는 분야인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화원의 임찬수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아주 대덕 문화원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취임하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오늘 특별히 또 발제를 해주실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내가 막 눈물겨운 그런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 김우현재 선양사업에 저도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덕구가 고향인 한 사람으로서 김우현재 우리 선배 작가님을 그동안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는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내가 정말 이 사업을 더 늦추면 내가 죄인 되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한번 잘 이뤄 봅시다라는 의기투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 세 분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여기 발제와 토론을 맡아줄 우리 선생님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디티리우스 24 주필로 계시는 김도훈 선생님은 기자시기 전에 작가로 유명하세요. 또 글을 쓰시는 작가로 또 유명해서 책을 자주 이렇게 또 내서 아주 유명한 작가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대덕 사람으로서 대덕인으로서 우리 대전 사람으로서 김우현재라는 걸출한 그것도 조선시대 남성 중심의 조선시대에 여류 작가로서 이런 탁월한 작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작가 선양 사업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김우현재 선배 작가님을 선양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지난번에 오늘 발제를 맡을 선생님께 저는 뒤에서 지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정은 전문가들이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사람만 그냥 꽁냥꽁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대덕구민, 전 대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응원할 때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대덕구민과 대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좀 빨리 이 문학관이 좀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단순히 문학관만 졌다고 이 문학관이 다 활성화되고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선생님과 전국의 문학관 개관한 곳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또 선진 외국의 유명 작가들의 생거지 문학관 이런 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단순히 문학관으로서 끝나면 그냥 하나의 건축 작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축 작품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의미의 김우현재라는 작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양을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하는 그러한 문학관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결정해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마이크 잡은 김에 또 우리 10월 6일이 우리 한가위 추석인데 추석 때에 요즘 이웃들하고 잘 안 지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혼자 사시더라고요. 가구로 따지면 어리신 세 분 중에 또 한 분이 혼자 사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긴 연휴가 너무 외롭대요. 그래, 이런 세상일 때, 이런 세태일 때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서로 이웃 사촌끼리 따뜻한 정 나누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디트뉴스 대표님의 간단한 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장님은 이렇게 자주 뵌 건 아닌데요.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문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장님들은 뭐 자기 자랑만 하기 바쁜데 좀 특별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기보연재 얘기는 꼭 하시고요. 오늘 그런 구청장님의 깊은 인문학적 사고와 그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이런 뜻깊은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점심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원래 대덕구 명칭이 회덕인데 회덕이라는 명칭을 되찾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구청장님이 이게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보고 또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덕의 역사, 회덕의 역사를 그러니까 새로 회덕의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는 그런 대장정의 오늘 시작점이 오늘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토론의 주제 발표자인 문희순 연구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호연제를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뭐 호연제와 관련된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호연제 시를 연구하고 그의 업적, 사상, 생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발표를 듣도록 하고요. 우선 주제 발표가 3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발표자분께서 이 자리에서 PPT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할 때는 이 토론자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함께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자 문희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유지집에는 두 편의 주제를 실어서 논문을 실었는데요. 오늘은 마음 편안하게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김호연제를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김호연제를 처음으로 알아가시는 단계에 계신 그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하에 김호연제를 전반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문학관이 생기면은 어떤 그 행복한 일이 벌어질 건가 그런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오늘은 김호연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완전 정복?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오늘 여기 이 공간에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오신 거와 오시지 않은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별점이 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호연제의 과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김호연제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는지, 어느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세계관과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는지, 그거를 한번 1장에서 한번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19살에 회덕의 여인이 되셨는데, 회덕의 여인이 돼서 4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19살에서부터 42살까지 회덕의 여인으로 살다간 그 삶의 모습, 20여 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자서전을 써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신앙송 하셨던 선생님들이 낭송하셨던 시, 꿀을 가지고 재구해서 그분의 삶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연제 관련 그러면 연구 성과는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그간에 오늘도 제14회 김호연제 여성문화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14회 동안에 오는 다양했던 콘텐츠는 뭐가 있었나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김호연제 문학관은 개족산 유교 문화 벨트의 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덕은 개족산 자락의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두 물줄기도 산도 개족산, 우리 동네를 흐르고 있는 물줄기도 개족산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나는 복동 소류지 쪽으로 내려가서 원천교로 빠지고, 하나는 비례암 옥류각 쪽에서 흘러서 우리 이 동춘당을 흘러서 농수산시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두 물줄기, 그러니까 산과 물줄기를 갖고 있는 이 개족산 이 벨트에는 회덕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특히 조선시대 500년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이 개족산 자락에서 모든 역사 인물이 벌어진 거죠. 그래 지금은 대전에는 그 5개의 구가 있지만 동구나 중구는 근대, 많은 삶의 모습은 있지만요, 근대를 조금 우리가 유념할 수가 있고, 유성구는 혁신 과학을, 첨단 과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서구나 이런 쪽은 문화나 그런 쪽에 있다면, 대덕구는 우리 대전시의 역사를 책임지는 동네거든요. 대전시의 역사는 대덕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김호연제 문학관은 개족산 유교 벨트로 흐르는 이 도도한 역사의식 속에서 문학관이 꽃처럼 저는 연화 부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화적 중심지, 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30분간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출생과 성장을 한번, 궁금하시죠? 네.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많이들 정말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이미 다 영접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탁탁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커피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잘 쏘거든요. 예. 가봅시다. 여기는 지금 삼면이 바다인 동네입니다. 홍성, 갈산면, 오두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이 앞쪽으로 가면 간월도, 관월암으로 가는 그런 섬이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그리고 이 앞에 흐르는 이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와룡천이라고 해서 예산 수덕사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와룡천인데, 그 물이 오두리에서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고, 멀리서 보면 자라머리 형국이다. 그래서 오두예요. 그 자라머리 형국 중에서 자라의 목 부분, 오두리 342번지, 여기가 김호연제의 생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비껴 있는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촌, 아까 신앙송 할 때도 계속 바닷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산 AB지구 간척되면서 물길이 막히니까 오두리도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육지가 된 듯 합니다만, 여기는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닷가의 풍정을 시로 얻곤 했지요. 여기가 바로 342번지입니다.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도톰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을에서 올라가면은 그 서해안의 낙조 풍경과 어촌이 고기잡이 배가 돌아오는 풍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간 도톰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고요. 이 안동김 씨 후손들의 땅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반절 뚝 잘라서 수덕사 방향은 김씨 땅이지만은 이쪽 땅은 다른 집 사람들의 땅으로 변했고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분들은 이 342번지에서 그러니까 호연제의 아버지 김성달, 어머니 연한희 씨 이옥제, 그리고 서모님 계세요. 아버지가 지난 현감하실 때 외직에 계시면서 서모님이 계셨는데 울산이 씨 이온, 그러니까 두 어머니와 한 아버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연한희 씨 이옥제한테서 오남 사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연제는 오남 사녀 중에 4번째 따님이면서 8번째. 그리고 서모님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일남 3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총 몇 명이에요? 13명. 계산이 좀 많이 돼야 돼요. 13명이고 부모님이 3명. 총 몇 명이죠? 16명. 이 16명이 소름 끼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6명이 다 시인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시를 쓰려고 우리 대학 다닐 때도 막 문학 영감 받으려고 낮술 마시면서 수업 빠지면서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 바닷가. 이 바닷가가 전부고 이 삼면이 다 바다고 여기만 육지로 살짝 연결되어 있는 이 첩첩산 중에 이 해안가에서 뭐 매일같이 보는 게 그 풍경이잖아요. 낙조와 바다와 조수물 소리와 놀과 안개와 그 바다 위에 깔린 그 물안개와 시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 내 명털 끝을 스치는 이 바람결을 노래한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기 있다가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산책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없어진 반구헌, 그러니까 기러기가 짝하는 정자다 하는 그런 반구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산 김복한 선생님이 1900년대 초반까지도 반구헌을 읊으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를 산책하시고 그리고 이 부부는 같이 바둑을 두는 취미가 있어요. 바둑을 두면 분명히 이기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뭐 손바닥을 때리고 이마를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벌칙으로 뭘 해야겠어요? 오, 정답. 벌칙이 시예요. 시면 한시의 특징은 뭐냐면 A가 시를 지으면 반드시 B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리 좀 요즘 댓글 달잖아요. 그거를 운자를 맞춘 시로 댓글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면 먼저 벌칙시를 지어서 어머니가 화답을 하고 어머니가 지으시면 아버지가 그 엄마가 지은 벌칙시에 아버지가 화답을 하고 이런 부부 문화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에 있었던 이 13명의 자녀들은 돈 문제로 싸운다거나 당신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 언제 외직 나갈 거야. 왜 이렇게 놀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형편되는 대로 시를 짓고 취미를 공유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봄이 되면 여기도 이제 쑥이 있지 않겠어요. 육지도 있으니까요. 쑥을 뜯으면서 술동이를 기울이면서 화전을 지지고 꽃을 수놓아서 절을 붙이고 이러면서 또 한 잔 술을 기울이면서 술이 취웅이 오르면 꼭 마지막에 취웅이 오르면 요즘 우리는 노래방 가잖아요. 이분들은 취웅이 오르면 뭘 해야 돼요? 시를 써야 돼요. 시를 쓰는 그런 문학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문 속에서 태어난 여인과 태어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 이 가슴 속에 얼마나 따뜻한 시와 사랑과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앙송 하셨던 선생님들이 읊는 시가
오빠를 그리고 아버지 기를 기리고 그런 형태의 가족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16명 전가족 문학사를 이루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부부시집 안동세고를 지으셨고 그리고 형제 9명과 서모님이 함께 시를 지어요. 여기에는 부록, 연주록 이렇게 쓰여 있네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시대에 그 서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은 경계 밖에 엄연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경계가 없으면 가족제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통제와 차별과 이런 게 굉장히 센데 이분 정모님 자녀 형제 9명이 김호연제 포함해서 울산이 씨 서모님 이분하고 같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또 시를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주록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는 두 종류의 시가 들어있고요. 이 우진, 집의 보배다. 이런 책인데 이 우진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서모님하고 서여동생 3인의 시집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서모님하고 그분들 사이에서 나온 서여동생하고 세 분이 그렇게 또 시를 지은 우진. 이런 책은 어디서 나왔게요? 어디서 제가 이 책을 이 보물을 찾았게요? 이 책을 찾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야야, 너 빨리 홍성 갈산 오두리 342번지로 가봐라. 지금 집은 없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16명의 그런 행위를 했단다. 얼른 가봐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나요? 누가 얘기해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안동 김씨, 그때 김호연제 아버지 김성달 선생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시절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정말 많은 세월과 시간을 산을 넘고 강을 넘었는데 이 자료는 바로 소대원 호연제 고택 김호연제의 10대 손자가 소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보물이 바로 소대원 호연제 고택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너무 소중한 얘기지요. 아니 우리 10대조 할머니 친정집안 얘긴데 이 송씨 집안에서 왜 안동김씨 자료를 가지고 있죠? 이 집은 이 30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문학적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이 10대 손자분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발굴하게 되었고 그때의 그 소름과 그때의 그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전율이 오는데요.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게 된 거죠. 다소 좀 눈이 좀 피곤하실 거예요. 얘 뭐냐 이거 얘 무슨 책이 이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수중 연주록 해서 김고성 성달 자는 백겸이고 안동인이다. 선원 상용의 후예이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김고성 성달이 자가 백겸인데 안동인이래. 그러면 안동김씨라는 소리인지 안동에서 살았다는지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규경이라고 하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시면서 대단한 백과사전, 오주, 연문, 장전, 산고를 쓰신 이규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평론책, 시가 점등이라고 하는 호연제 12에 고택 앞에 12에 마음은 한 점 등불이여라 하는 그 점등 그런 뜻인데 시인들의 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써놓은 시가 점등이라는 책에서 여기에서 김호연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16명 전가족 이야기는 압동고금 미중유다. 압록강 동쪽 고금의 역사 속에서 일찍이 잊지 않았던 미중유다. 압록강 동쪽 결국은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죠. 우리나라 동쪽 고금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미중유다. 이 16명의 전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유의 전가족 문학사를 이루어냈다고 이미 조선 후기에 대서특필을 하셨던 거죠.
저 어마어마한 문구를 접했을 때 우리는 다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당대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서모님과 그 서자녀들까지 전 가족인 당대에 그 순간에 전 시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족의 막내딸, 네 번째 딸, 형제 중에는 여덟 번째인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호연제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 여기에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사녀 송광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딸 송씨 집으로 온 마지막 벼슬이 전라도 광주 목사였던 송씨의 아내 이분이 바로 김호연제였습니다. 저 송광주실 그러니까 아 김호연제 남편이 전라도 광주의 목사였구나. 아이 잘 살았네. 지금도 집이 저렇게 대단한데 그때도 잘 살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호연제 42살 돌아가실 때까지도 남편 소대원 송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죠? 취준생. 과거급제가 되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셨던 거예요. 42살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42살 호연제 돌아가시고서 후치로 밀양박씨를 얻으셨는데 밀양박씨도 마을을 못 넘기고 3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후치로 왔을 때까지도 취준생.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연제께서는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 전답이야 있죠. 부동산은. 그러나 조선시대는 부동산 팔아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전답을 내가 불리면 불렸지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매일 쌀을 꾸고 콩을 꾸고 하는 그런 시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그러면 김호연제의 그 전 오두리 원래 오두리 살았나 저 사람들? 아니죠. 청와대 옆에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대단한 이 골짜기 정주영 회장의 생가가 있는 이 인왕산 자락 골짜기가 김호연제 고조 할아버지가 이 텃밭을 혼자 다 쓰셨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그것을 청풍계라고 하는데 이 청풍계가 오늘날 청계천의 발원지인 거예요. 풍자 빼고. 그래서 청계천이 시원지가 됐는데 여기 바로 오른쪽이 청와대가 있고 여기는 일제시대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안동 김문들의 텃밭이었습니다. 텃밭이었는데 아무튼 김호연제 집안 같은 경우는 서울에 벼슬이 있을 때는 청풍계 쪽으로 가고 지방관으로 갔을 때는 지역에도 살았지만 김호연제 아버지 때에는 아예 세팅하셨어요. 오두리에서. 그렇게 사셨고요. 이 청풍계를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청풍계 이 인왕산 자락에 엄청난 이 수성 밑에 있는 집들을 자랑하는 이곳이 바로 김호연제의 고조 할아버지의 공간 영역이었고 이분이 1636년 12월 달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듬해 1월 22일 날 이분들이 강화도로 종묘에 있는 그 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피신을 강화로 갔었는데 그 이듬해 1월 22일 날 광화 남문이 함락이 되니까 김호연제 고조께서 분신 산화하셨어요. 강화도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충절의 피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김호연제가. 그런데 왜 고조 할아버지는 또 누구냐면은 조선 중기 문장 4대가 중에 한 명인 월사 이정부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연제는 한쪽은 끓는 충절의 피가 있고 한쪽은 문학 DNA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로 본다면 상위 2, 3% 안에 들어가는 그 하이 클래스의 그런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조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가문이 쫄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쫄아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두리에 정착하셨고 이 오두리에 정착한 김씨들은 또 단명하셨어요. 단명하시고 벼슬이 과거급제가 잘 안 되면서 줄어들고 오늘날에 이제 지금 오두리 근처에는 한 명 살고 있어요.
재밌었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장했나? 예,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자, 19살에 이제 회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을까요? 어떤 인연으로 동춘당가의 며느리가 되셨을까? 증손부가 되셨을까요? 이 안동김 씨하고 은진송 씨는 혼맥과 항맥으로 쩔어붙어 있어요. 그래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이 회덕을 중심으로 한 은송이 가장 혼인을 많이 하는 1순위가 연산의 광김이에요.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이 안동김이에요. 그래서 호연제께서도 계속 이렇게 김이 송으로 오시고 하는 서막을 열으신 분이고, 1호로 열은 사람은 아마도 재월당 다 아시죠? 재월당 그 부인이 안동김 씨인데 김호연제의 친정 아주머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하신 분입니다. 오고제 송상기 재월당 송규령 선생의 부인 안동김 씨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구를 몰라서 그렇지. 그분은 가문 경영의 최고입니다. 가정 경영의 CEO예요. 뭐 하여튼 아드님한테 너 벼슬 가라면 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와야지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안동김 씨가 재월당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동춘당에 오신 것은 안동김과 은송의 항맥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 속에서 동춘당의 증손부가 돼서 오셨습니다. 여기 토론자로 오신 그 TJB 전 제작부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드론 촬영을 했던 사진 자료예요. 소대원 호연제 고택입니다. 이게 호연제 친필이에요. 호연제의 시집이 지금 여러 종이 남아있지만 다 후손들이 정서 대필한 거고요. 당신의 친필은 3개의 3통의 편지에서 남아있어요. 이 편지는 25살 때 쓴 편지예요. 의류년, 나벌에. 나벌이면은 가정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장을 담가야 돼요. 12월 달에는. 정월, 1월 이때는 장을 담그는데 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춘당 종가로 양자 들어가신 시 아주버님이 제천 현감을 하실 때 아자바님 아래없기 어렵사오나 장 담글 콩이 없으니 콩 서너 말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장이 떨어지와 이거 같이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혹시? 네, 여기 있습니다. 장이 떨어지와 절박하오니 콩 서너 말만 어짜와 조장이나 담아 먹사오리 하오며 아래 앞길을 젖사하옵나이다. 또 한참 보면 읽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덕구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이제 저런 한 조각의 고문서를 독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될 것 같아요. 다릅니다. 우리는 엄청 어깨를 세우고 다녀야 돼요. 대전의 역사는 대덕이다. 니네 동네에 있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트? 좋아. 니네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좋아. 우리는 이런 게 있어. 대덕의 자랑입니다. 대덕만 오면 힘이 솟아요. 그리고 김호연제 시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제자도 있고요. 호연제 시집도 있고요. 여기에는 자경편이라고 특별히 자경편이라는 산문이 들어있는데 이 자경편은 시가 아니고 산문인데 이 자경편은 제가 생각할 때 조선선언문입니다. 조선의 부조리함, 남녀에 대한 관념,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글로써 선언을 한 게 바로 자경편이라고 하는 산문이에요. 조선의 첩실 문제라든가 뭐 가족과 제도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집은 특별히 주목되는 게 증조고 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만 잘나면 끝나버려요. 당대에. 그런데 그것을 이어나갈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걸 걱정하잖아요. 여러 형태의 자산이든 정신문화든 무슨 전통이든 후손들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김호연제가 도드라졌는데 그걸 뒤에 이어서 정리하거나 기록하거나 보존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됐을 텐데 김호연제의 증손부라고 하는 청송심 씨가 혼인에 와 보니까
소대원 호연제 고택 마당에 김호연제가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8세로 돌아가시는 그 눈 어둡고 글씨 흔들리는 그 연세에 김호연제 한 시집을 한글로 번역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송석하 회장님하고 두 분이 그 어려운 아까 잠깐 첫 구절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특이하게 읽어지는 저거는 바로 이분의 시집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18세기 언어로 김호연제의 한 시집을 그렇게 번역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이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패덕의 여성이죠. 그분의 친필이 이렇습니다. 호연자의 유고 우후 강산이여 양시속 한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김호연제의 시를 읽은 거고 번역을 한 거지요. 이 시는 아까 같이 낭송을 했던 시인데 이 끝부분만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끝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공명은 다만 인간사 한바탕 꿈일 뿐 무엇을 구구하게 세상과 다투리오. 조선의 여성이 무슨 세상과 다툽니까? 담장 안에 안방에 처해 있는 그 여성이요. 이 시만 딱 때리면 이게 여성시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죠. 자, 밑에 두 구절 또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탄식하니 이 몸은 무엇인가?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한 한 미치광이인 것을. 이제 42살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욕망, 당신의 희망, 당신이 소망의 정점을 찍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위기 절정을 치달을 때 쓰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환자탄 신하사예요. 갑자기 웃어요. 갑자기 탄식해요. 이 몸뚱아리 뭐지? 내 몸뚱아리 이거 뭐지? 막 이런 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번개가 치잖아요. 내 등줄기를 타고 막 그런 느낌 삶을 살아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막 이 화가 막 엉치를 해가지고 뒷목까지 딱 올라가는 그 순간 탄식이죠. 그러나 마음 돌려먹겠다서 또 그 화가 뚝 내려갑니다. 이 오늘 하루 안에 벌은 번개처럼 치솟는 이 자환, 자탄, 이 몸뚱아리 뭐야? 나는 누구야? 네, 이런 시를 쓰시는 거죠. 아, 나는 즐거울 것도 슬플 것도 없어.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취한 미치광이요. 이런 번개치는 시를 쓰는 여인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없어요. 우리가 김호연제 꽂히고 김호연제를 자꾸 기리고 김호연제를 막 우리 가슴속에 영접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잣집에 시집와서 남편 벼슬살이 좋고 뭐 영의정 자유정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 곡간에는 곡식도 뭐 걱정 없고 유복했대. 그럼 어쩌라고. 그런 분들은 이런 시를 못 씁니다. 오늘 하루 번개치고 욕망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그 소름 끼치는 삶 속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여인은 조선의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호연제 문학관을 만들려고 할 때 시집 몇 권이 있대.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만한 시집을 낸 사람도 없대. 희소성이 있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김호연제는. 그 단순한 그 희소성 때문에 문학관까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역동적인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30년간 빠져 있거든요. 그 안에 뭐 해낸 것은 없지만은 하루하루에서 한 번도 김호연제를 잊고 벗어난 적은 없었어요. 연구 업적이 그만큼 이루어낸 건 없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분이 기준점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쁨과 슬픔이 벼락치는 이 몸뚱아리는 뭐야? 나는 술에 취한 한 미치광. 이런 시를 쓰시다가 이제 그럼 그런 시만 쓰냐? 아니에요. 개족산에 또 이 물줄기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계룡산의 낙조, 대전천 그 물줄기까지 그 떨어지는 것까지를 다 완상하시면서
자연을 읊은 시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이분이 혼인에 왔을 때는 지금의 소대원 호연제 고택 송촌으로 오신 게 아니고 법동 초등학교 담장 근처로 추정하는 곳으로 오셨어요. 거기에 동춘당 선생의 두 번째 손자 송병하가 재금 나서 사셨거든요. 그래 거기로 혼인해 오셔서 한 10여 년 가깝게 사시다가 그 집을 떼어서 이축한 게 오늘날 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촌에서 법동도 또 산책을 가세요. 그 송패밀리들이 이쪽에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러면 가족의 친지 모임이나 잔치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밤에도 가시고 그 막 숲속에 물이 흐르고 찌르르미가 막 찌르르 울고 그 막 좀 춥고 달 휘영청거리고 그런 숲속을 거니는 장면도 시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법동과 중리동과 송촌을 읊은 그리고 옥류가까지요. 그런 시구를 제고하면은 300년 전에 효덕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시들도 검은 거도 튕기고요. 아이고 학도 한가히 달고 도가서적 황정경도 읽고 그래 이분은 유교적인 가문 속에서 성장을 하셨지만은 도교서적, 불교서적, 유교서적을 다 읽으신 것을 시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인데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요는 뭐냐면은 이 두 구절이면 끝납니다. 내가 미치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미치게 아까워. 나는 내가 왜 아까운 줄 알아? 내 마음이 아까워. 나는 내 마음이 이게 너무 아까운데 내 마음은 뭐요? 군자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군자란 뭐냐?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하겠지만은 나는 탕탕한 군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군자의 마음을 가진 내가 이 조선사회에서 이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도 아까워. 이제 이런 시를 쓰면서 그렇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죽는 날까지 선비정신을 지닌 그런 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쓴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가난과 근심, 질병과 고통 내 몸속에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죽는 날까지 학성현 내일 모레 죽는데 왜 성현을 배워요?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조선의 여인이. 나는 죽는 날까지 성현을 배우리라.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군자정신 난 그걸 지니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 시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조선 선비 정신을 함양하고 계셨던 고품격 그 경지에 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은 아까 그 자경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음과 양,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그 차이 있는 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남자가 성현을 배우고 군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데는 남자라고 해서 가능하고 여자라고 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대전제를 표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후대에 영향을 주면서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았던 여인들 임윤지당, 강정일당이라고 하는 대단한 여성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풀어나가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미 남녀에 대해서 평등한, 차별 없는, 양성이 평등한 그런 정신을 표방했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 거죠. 김호연제에 관련된 문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 때 그럼 뭘 전시할 건데 뭐가 남아있어? 복사품, 뭐 어디 개인 소장, 어디 박물관 소장하는 거 원본 비슷하게 재구해서 복사해서 늘어놓은 문학관 박물관들이 많거든요. 김호연제는 이 송과 김, 양 가문 플러스 연안 이씨 가문 이쪽으로 뻗어나가면은요 여기는 차고도 넘치는 물품 유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편지, 뭐 한글 편지는 가문이 가지고 있는 편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500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 동춘당의 장인, 상주의 우복 정경세의 부부 편지까지도 전해져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한 400년 이상의 조선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그 가장 핫한 장소가 소대원 후현재 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은 차고 넘쳐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현재 시집과 그리고 논문들, 단행본들, 관련 기사들, 학술 세미나들 이런 게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뭐 붐이 확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신압으로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지속적으로 와서 지금의 학계에서는 김호연재는 그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우리가 여성문인 그러면 헌안서론을 꼽거든요. 헌안서론, 그리고 꼭 들어가는 사람 또 신사임당 들어가세요. 신사임당은 문인은 아니에요. 화가긴 해요. 그림을 남겨놨고 아드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선양된 바가 있어요. 오암 동춘 당대에 이미 신사임당을 선양 사업을 했어요. 당대에. 그렇지만은 헌안서론 같은 경우는 30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전시할 것도 없고 표절 시비의 중심에 있었어요. 헌안서론 씨는 동생 허균이 써줬대요. 대신 대작해줬대.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 허패밀리들이 워낙 천재성이 있으니까 속자, 중국 사신이 오면 니네 조선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내가 쓴 시에 대해서 응답해봐. 근데 이 허균 집안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시를 잘 짓는 거예요. 문화 강국이군. 그랬을 때 술 먹는 자리에서 사실 우리 노이가 계신데 굉장하십니다. 그렇게 소문이 전해져가지고 헌안서론 시는 중국에서도 출판이 됐어요. 당대에. 그렇지만 그 끊임없이 위작 시비, 표절 시비에 거론된 분이 바로 헌안서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시할 물품이 없어요. 각 박물관에 몇 건 남아있는 헌안서론 시집 그런 정도입니다. 김호연재하고는 차별이 이제 다르죠. 아무튼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도 김호연재 여성문화 축제가 14회가 열리고 있지만은 지금 2010년도부터 김호연재 여성문화 축제가, 그것도 제가 대동문화원에 가서 이제 막 이런 분이 계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어렵게 또 축제가 벌어졌고요. TJB에서 2019년이죠. 다큐멘터리 환생 달의 소리를 만들어서 한국 민영방송 대상 최우수상을, 여기 앉아 계신 토론자로 오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히 노력하셔서 거의 한 8, 9개월 이상 제작 기간을 가져서 대단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김호연재 영정 보셨죠? 그때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 문인이나 여성 역사인물 연구가 더디 가냐? 왜 진도가 안 나가냐? 그거는 이런 다양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정 가문에서는 출가 외인으로 잊혀졌고요. 몰라요. 사위는 알지만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 있는 걸 몰라요. 족보에도 없습니다. 시가에서는 성씨차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제 배 속에서 나온 아이도 제 성씨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조차도 남편의 성씨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런 성씨차별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고요. 팽배한 비주류의식. 여성은 구색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딱 포지션을 가지면 불편해요. 아직도. 그리고 체계적인 인물 연구가 아직도 김호연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경제적 지원 체제에도 한계가 있어서 여성문화 컨텐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양한 호연재 묘소를 막 가고, 바로 선비마을이에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고, 이게 구대손들이에요. 김호연재의 구대 손자와 오정환 여사님, 이분들 형제분들입니다.
이 사진 자료들도 꽤 중요한 자료들을 근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춘단가에서 여름 생신상 또 한 적이 있고요. 모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만 있으면. 콘텐츠만 있으면 모입니다. 그거를 판을 깔아주는 그런 기관과 그거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 사업가들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정이 그때 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우리 송촌동 먹자골목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김호연제 10대 손자이시고요. 옥류각에서도 했고 이런 다양한 오늘날까지 이런 축제가 왔습니다. 김호연제 문학관은 개족산 유교문화 벨트에 나는 꽃이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족산은 너무도 잘 알듯이 여기에 회덕향교가 있고요. 제월당 오호제가 있고요. 쭉 오면은 은진송씨 정려각 있고 송해당 뭐 다 우리 너무도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가는 곳입니다만은 이 앞에를 조금만 더 가면은 남간정사가 있고 다양한 이 유교문화 벨트의 문화가 개족산 자락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뭐 다 흩어져 있지만은요. 이러한 이 500년, 600년 된 이 역사 문화의 꽃이 저는 김호연제 문학관에서 피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역사인물 문학관이 설립이 되고요. 그러면 대전은 비로소 문학 인문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우리 근대 도시다, 뭐 과학 도시다, 경제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철도 도시다 하겠지만은 아니 우리 역사 도시야, 문학 도시야, 인문이 충만한 도시야.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춘당과 연계하면 엄청난 그 확장성을 가질 것이고 충과 효와 예와 문장의 유교문화 벨트가 완성이 될 거다. 그래서 대덕학 연구원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학자들도 길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 세터민들 이런 분들까지 사업도 벌일 수가 있다면은 대덕은 대전의 중심이면서 전국의 어떤 그 인물 연구의 선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역량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대덕 국민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부럽습니다. 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 호연제 문학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고 또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진짜 드셨어요? 네. 30분 만에 설득 당하셨어요? 예, 그러면 각계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주제 발표를 듣고 어떤 또 견해를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옆자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직 대전문학관장님이십니다. 조성남 박사님이십니다. 주제 발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뭐. 안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대전시 문화유산과죠? 네. 예, 문화유산과의 팀장님이신 유산정책, 예, 그래서 김선옥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에 계신 분은 말씀 아까 드린 대로 호연제 관련된 토론회, 그 다큐를 찍으신 분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혹시 저 유튜브에서 지금 검색이 될까요? 지금은 좀 보기 어렵고요. 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 파일. 예. 아마 그 다시 보기가 이미 6년 전 프로그램에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다시 보기는 안 되고 유튜브가 대세니까 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싶네요. 그 채널이 제가 뭐 그걸 운영을 안 해서 혹시 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도 저작권이 네. 걸리려나요? 예,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TJB 저작권이 있어요. 야, 아무튼 좀 그게 널리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돼서 국민들이 그 다큐를 보고
호연제에 대한 그 평가와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책자에 그 기록된 순서는 그냥 무순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세 분 중에 시간은 인당 10분 정도가 할애됐으니까 5분을 의견을 피력하시고 뭐 5분을 질의를 하시든지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의 얘기로 뭐 7, 8분을 쓰고 1, 2분 응답을 받으시든지 그거는 토론자분들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이 호연제 문학관은 대덕구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십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 설계라도 들어가나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김선옥 팀장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문화유산과 유산정책팀장 김선욱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진짜 전문가이신 저희 문화유산 과장님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대리 참석하면서 만약에 이제 저희 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부족한 제가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호연제 문학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어떻게 이 문학관 건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질문을 받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호연제 문학관은 지역 대표 역사 인물의 문학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대전시 자치구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국가유산의 문화시설을 연계한 역사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덕구민의 역사 문화 향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여러 사전 행정 절차를 포함해서 준공까지 약 3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문학관 건물은 지상 2층에 건물 한 동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48페이지를 보시면은 1층에는 요 아래 중간 공간 구성표를 보시면은 층별이 지상 2층, 지상 1층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상 2층이라고 돼 있는 게 1층이고요. 1층은 2층이 맞습니다. 세부 시설을 보시면은 1층에는 전시 및 아카이브, 수장고와 사무실을 배치를 하고요. 2층에는 커뮤니티와 교육 체험실 그리고 누마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그 평면 계획안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니은자 형태를 보일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사업 기본 구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접한 소대원 호연제 고택 공간을 적극 활용을 해서 문학관 조성 규모는 되도록 좀 작게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당 종택과 소대원 호연제 고택 등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한옥 지붕으로 그렇게 외관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방식은 현재 대전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공공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49페이지 그 추진 상황을 보시면 작년에 5월과 6월에 저희 대덕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저희 시에서 전액 10위로 이제 그 김호연제 문학관을 건립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10위 건립이 확정된
확정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건축기획 수립을 문화유산과에서 대부분 이런 이제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수립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워낙 이제 급하게 또 의욕적으로 대덕구청장님이 강조하셔서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원안 승인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저희 6월에 개최가 됐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로 반려가 되면서 제동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 투자심사를 재의뢰할 예정인데 그 결과랑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의 그 재검토가 나오게 된 주요 지적 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들께서 김우현제의 그 낮은 인지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민간과 학계 및 자치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김우현제 인지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종중 그리고 대덕구민 외에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예로 조선시대 3대 여류 문학가로 알려진 심사인당이나 교수님이 발제 말씀하신 그 헌안설원 그런 대비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활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인지도 정도로 건립을 추진을 한다면 그 구립이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문학관 건립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내년 2026년이면 대전시에는 그 2개소의 시립문학관이 운영이 됩니다. 대전문학관과 제2문학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2개의 시립문학관이 운영되게 되는데 굳이 개인문학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개인을 주제로 설립되는 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등이 가지는 확산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문체부에서 제안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심사인당이나 헌안설원의 그 단독 기념관이나 문학관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서 문희신 교수님 발표 내용을 정말 감명 있게 잘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김우현제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었는데 지금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고요. 그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김우현지의 선양을 위한 연구를 비롯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해당 분야 연구자 저변이 이 김우현지에 대한 그 연구자 저변이 그리 넓지 않고요. 또 단편적인 그 말씀하신 그 발제 내용 말고 지금 한편의 그 보고 내용이 또 책자에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단편적인 학예 논문이나 단행본 저서까지 확대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 발표문에서도 이러한 현황은 발표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유물이나 그 자료들이 조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지도가 좀 낮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성 인물에 대한 그 콘텐츠나 선양 사업이 가지는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그중 적어도 대전에서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김호연제 문학관 건립과 같은 선양 사업이 추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적인 인물 연구가 미흡했고 보편적인 학문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분치 못한 선양 사업이 결국 시민 홍보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인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큰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김호연제 관련 행사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참여자의 다양화에 조금 더 세심한 그 관심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시에서는 시립 김호연제 문학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문학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인물의 문학사적 가치 보존과 자치구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 김호연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래에 들어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시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나 심사 정도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본 문학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존 심사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덕구민과 구민은 물론 학계, 종중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주재 발표자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저도 김호연제에 대해서 너무 짧은 지식으로 짧은 지식이 있어서 지금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차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구자의 저변이 좀 넓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본계획 건축 기획이 이제 수립이 됐고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마쳤는데 재정투자심사 의뢰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군요. 최근에 6월 달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지적사항이 인지도가 너무 낮다. 이 점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강한 의무감을 느끼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호난설원과 사임당 얘기를 하는데 아까 문 교수님이 발제하면서 사임당은 시인으로 보기에는 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비슷합니다만 난설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시인이라는 건 저도 들어 알고 있고 좀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그 난설원과 그 사임당의 공통점은 대단한 그 뒷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산 허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학 천재가 옳아보이고 또 율곡이라고 하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천재적인 그 학자의 어머니라는 뒷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호연제 김 씨는 홀로서기를 하시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역사적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그 지자체와 또는 이제 시민들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또 누가
질의해 주실까요? 예. 관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성남 관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가 이제 그 김호연제 문학관 건립 당위성과 활용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불려온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문희순 박사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거의 한 달쯤 전에 우리 그 문 박사님이 대전문학관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 김호연제 그 문학관에 관련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송천동의 어떤 역사성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아주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그 전부터 이제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천동에 지금 큰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은 거기가 그 옛날 어떤 전통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근데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꽤 오래전에 이제 그 어떤 건축학과 교수님이 그런 발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이 계족산 자락과 어울려서 그 조선 후기 그 이제 이쪽에 거주했던 그런 그 선비들 우암이라든지 동춘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특히 이 충청도에서도 특히 이쪽 현재 이 대덕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유교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고 그런 장소성을 지닌 곳인데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여기 어떤 영화 세트장을 했어도 훨씬 더 이쪽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표했던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전 역사인물 콘텐츠 이 김호연제의 가능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토론문에 1, 2, 3 해가지고 대전 사림의 탐구 공간으로서의 회덕,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이제 세계인은 역사도시, 문화도시를 선호한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 김호연제가 살았던 시약 공간으로서의 회덕이 갖는 장소적인 가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송천동의 호연제 문학관 또는 호연제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회덕의 역사적인 의미와 여류신 호연제 시학의 정신을 현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전을 문학과 학문의 그런 고장으로 각인시키는 일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대전시에 김선옥 우리 유산정책팀장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문학관이 이제 들어서려면 돈이 이제 투입이 이제 돼야 되는데, 돈이 투입이 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이제 재검토를 이렇게 됐다는 그런 아쉬운 그런 판단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대전 이제 문학관, 그리고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연초에 지금 대흥동에 제2문학관, 태미문학관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태미문학관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현재 대전문화재단에 이제 이게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전시하고 이제 협약이 이제 맺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
우현재 문학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여러 가지 명분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관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또 대전 일각에서 여러 그 문학관 논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포 문학관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그건 유성 지역이죠. 전민동에.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대전 문인총연합회 회원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냐면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네, 좀 빨리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해에 그 유배문학관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유배문학관이라는 데가 서포 김만중이 이제 그 유배를 갔던 노도라고 하는 섬 그 앞에 남해에 거기 건립이 됐는데 건립된 지도 상당히 좀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산이 140매덕인가 150매덕이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서포 문학관을 말하자면 진 거죠. 유배문학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김호연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 말씀을 문 박사님이 상세히 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많은 무슨 문헌이나 기념물이나 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물론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뭐 서포 김만중의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여기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문학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그 많은 예산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아니거든. 여기 우리 이 구청장님이 이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자치구의 이 자치구 기초나 광역이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먼저 그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현직은 아니시지만 저 뒤에 지금 우리 김창수 전 국회의원께서 와 계십니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이 정치를 이제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몇 분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여기 지금 보면 그 대전사림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오네요. 예. 이걸 어떻게 회덕사림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떠세요? 예, 뭐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예. 그 얼마 전에 그 기호유학에 관련된 세미나장에서 예, 예. 그 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쓰신 표현을 제가 갖다가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우리 충청이 최근에 이제 뭐 그 정치적으로 뭐 곁불만 쬐다, 뭐 정치적으로 너무 나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 중후기를 놓고 보면 사실 정치적 장악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학맥과 정치인맥을 이제 우리 그 대전 지금 여기 사림이라고 표현하시는 양송 두 분을 필두로 해서 또 이제 가까운 연산, 그다음에 이제 그 노성 이쪽에
논산 쪽에 있는 항맥과 이쪽 항맥이 아주 그 탄탄한 그 학문적 고리를 연결했었던 데 근데 이제 그 연산하고 노성 쪽은 지금 유교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예, 진흥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회덕은 좀 고택이 있는 거 말고는 또 따라가는 시설이 아직 그 미비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인터넷 유튜브에서 검색이 된답니다. 제작하신 그 다큐가. 전체가요? 예, 전체가. 과장님 그렇죠? 아, 예, 129 전체 다 나와 예,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널리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널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종희 전 PD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TJD 퇴직을 했고요. 저는 TV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종익입니다. 저는 이 송촌과 그 개인적인 인연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95년에 이제 저희가 개국을 했는데, 그 개국 준비를 위해서 이제 제가 95년경에 이쪽을 촬영을 왔었어요. 그때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이쪽 그 정수장인가요? 한전 정수장이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때 와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송촌 개발 단계. 그래서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작은 마을길들, 그 다음에 마을의 그 작은 그 물길,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 감회가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2019년에 김호연제 이분의 이분의 그 실존적인 생애, 그다음에 이분의 시문을 좀 조명을 하고요. 과연 이분이 그런 아주 깊은 사유가 깊으신 분인데, 과연 이분의 풍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를 충남대 윤효한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아까 문 박사님 슬라이드에 처음에 나왔던 그분의 영정, 그게 그 과정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김호연제와 송촌 이 지역과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 박사님 발제에서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쪽 그 법천이나 호연당, 그 다음에 이제 비례함과 옥류가 아주 그 서정적인 표현으로 잘 이미지를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뭔가 좀 그 풍경들이 잘 그 형상이 그려지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 쪽에 평생 작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과연 이제 그 김호연제 문학관이 건립이 된다면 이 지역에 또 대전시 그 다음에 대덕구 회덕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문학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어쨌든 이 제안을 하게 된 그 목표는 어쨌든 김호연제 문학사상과 그분의 생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뭘 전할까?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좀 조명하는 그런 목표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하고 대덕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으로 보면 회덕이죠. 전체적인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관광유산으로 발굴하는 그런 방향을 목표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이제 분류를 좀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김호연제의 그 시문이 담고 있는 그 정신적인 가치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부분을 좀 문학관에서는 조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제가 가제로 토크멘터리 가족 소나타라고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요거를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김호연제가 그 가족사를 보면 굉장히 좀 불행했죠. 그 남편 부군이신 그 소대원과의 그 부부에도 좀 불행했고, 그리고 일찍 또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꿈꾸었던 그 가족에 대한 꿈, 희망, 소망이 을 기린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 시대 문화로 좀 이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크멘터리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뭐 구술이죠. 요즘 뭐 역사에서도 얘기하는 구술사가 중요한데, 한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좀 소탈하게 해보는 그런, 뭐 요거는 뭐 저희는 뭐 방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나타라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음악 용어긴 하지만 그 이태리 용어로는 이게 이제 울림이라는 의미가 있나 봐요. 소나레라는 이태리어인데, 그래서 그리고 뭐 어쨌든 소나타라는 그 음악 형식이 다양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내서 이 시대의 그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자 하는 게 프로그램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호연제의 그 자경편에 담긴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그 어쨌든 양성평등과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상생의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문을 보면 음과 양은 성질이 서로 다르고 남녀가 다르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는 동일하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좋아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호연제 친가 쪽에 아까 그 문 박사님께서 잘 아주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압동고금 미중유라고 이제 아까 표현이 됐는데, 굉장히 그 가정의 그 화목함이 충만했던 그런 가족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호연제 문학제 달의 소리라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달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성을 그 철학이나 사상, 인문학에서 보면 여성성을 그 달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호연제가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그런 문학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건 어쨌든 김호연제의 그 실존적인 생애나 시문이 이 시대에 어떤 걸 담아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그 아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주제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즘 그 한국 사회의 그 남녀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있죠. 여성들 페미니즘이나.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좀 피해간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를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 다큐멘터리 끝부분에 그 김호연제 자경편에서 제가 찾았던 문구인데, 천리 밖에서도 서로 마음에 비추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분의 그 시문이 전하는 바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부부간의 조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상생의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학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문학적으로 조명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여성 문인이 됐던, 여성 문학이 됐던 이런 문학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학재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넘겼는데요. 다 됐습니까? 네, 정리를 드리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정리 드리면, 예. 이제 그 호연제가 살았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무렵은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놓고 볼 때 여권이 가장 주저앉았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홀로 양성평등을 노래하고 그 사회의 불평등을 시로서 표현하고 저항하고 이런 점만으로도 호연제의 이제 우리 국내 문학사적인 위치는 대단히 지대하다. 이런 말씀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실은 또 호연제 문학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을 최초로 하셨던 분부터 지금도 가장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청장님이세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이제 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하시고 어떤 이제 생각을 느끼셨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 말씀 듣고 토론회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안 받으실 건가요? 예. 혹시 질문을 받으시면 다 받고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토론회를 듣고 혹시 이제 발제자나 토론자들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시작하신가요? 예. 지금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참 괜찮고요. 제가 이제 오늘 김호연제 포럼 신앙성 영상 자료를 만들려고 호연제 시를 찾다 보니까 정말 뜻밖의 이외로 막 시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이 이제 주신 그거 가지고 토대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대덕구에서 이렇게 막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저만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분의 시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찾아가도 그냥 한 20편 정도 제가 본 거는 그냥 한 며칠 한 5일 이상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뭐 다른 뭔 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까지만 해고 이제 복사해서 그냥 제가 보관만 하고 있어요. 이제 두고 보려고. 근데 이게 좀 더 시가 좀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호연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대단하신 분 같은데, 예, 이제 검색도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대중적으로 너무 그분이 갖고 있는 실제 실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안타까웠다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문학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야 더 관심을 갖고, 예. 여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민 의견 듣고요. 청장님 말씀 끝으로 행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우리 문희순 박사님 발제와 세 분의 토론 그리고 우리 김도원 박사님의 이렇게 사회 진행으로 오늘 김호연제 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아까 김선옥 사무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제가 구청장이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원래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대덕구 재정이 어려우니 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이 이거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제대로 건립하고 제대로 운용을 해야 김호연제 선양 사업이 제대로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장호 시장님께 이거 구립이 아니라 시립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그것이 김호연제 선양 사업에 훨씬 더 역동성도 있을 테고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장호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는 제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전시의 열정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 가치가 1억이 가기도 하고 포장을 잘못하면 5천만 원 가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김호연제라는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우리 김도원 박사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홍보가 덜 된 거 대전시 책임, 대덕구 책임, 대전 시민 책임이에요. 후순들 책임이에요. 그러면 문학관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해서 급기야는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김호연제 시문학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이 한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라. 이 문제는 대전시에서 원래 이게 유산정책팀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이관됐잖아요. 이관됐으면 제가 그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대단히 열정이 있으시고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 저는 여기 동춘당 문화공원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옆에 공원에다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동춘당 공원에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땡큐죠. 그렇게 해서 문화지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장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심사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냥 저는 오해일 수 있어요. 아니 시에 요새 저기 예산 세입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거 뭐 잘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잘리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시장님은 저하고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시장님의 그런 철학, 사업 구상, 정책 실현 이것을 잘 구현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 몫이에요. 시장이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재심사를 올릴 때 최대한 빨리 올려서 이것이 통과되게 하고 설계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저기 통과 안 됐으니까 다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건 우리 대덕 구민한테 약속을 시장님이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님도 정무직 공무원이신데 이거 대덕 구민한테 대덕 구민이 수천 명 있는 데서 다 약속을 하신 사업이거든요. 이거. 시장님 연두 방문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해내시는 게 이장우 시장님의 정책을 실현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만나면. 이거 담당 국장, 과장,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좀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죠. 언젠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문희순 박사님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놨을 때 나중에 지금 하길 잘했다. 그나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관심 갖고 할 테니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 국장님하고 반드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가서 내가 여기 문학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석했는데 구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여기 토론자들이 이러이러한 토론을 합디다. 이 얘기를 보고를 꼭 해주셔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때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반드시 실현되도록 담당 부서에다 주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덕 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저기 생활축전에 전국체육대회 발대식과 생활축전 오늘 10시에 이제 그 발대식을 했는데 23개 경기 종목을 하는데 대덕구에서 딱 한 종목을 하더라고요. 대덕구에서 23개를 하는데 요 앞에 우리 팀장님께서 대전문학관, 1문학관, 2문학관 동구, 중구에 있죠. 그런데 말로는 대전 정신문화의 뿌리는 대덕구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문학관이 1문학관, 2문학관, 대전의 중앙도서관, 2도서관, 3시립도서관, 4시립도서관 이런 거 순서대로 하면서 균형 발전은 매일 한다고. 균형 발전. 대전의 지방자치 30년 동안 어떤 시장도 균형 발전 안 한다고 한 시장이 없어요. 어떤 교육감도 동서 교육 격차 해소 안 한다고 한 교육감 하나도 없어. 그런데 30년 동안 전혀 이게 균형이 안 깨져. 그 얘기는 뭐예요? 구두 타니로 그치는 거죠. 실제 결단하고 실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실은 이장우 시장님이 아레나 경기장 대덕구를 유치하도록 했고 중앙도서관 대덕구를 유치해주고 디지털 물산업밸리 대덕구 유치해주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활 SO 시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이런 정신문화의 뿌리가 대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대덕 구민의 자존심이에요.
왜 대덕구에는 그런 곳이 없었던지,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은 왜 없었는가? 그냥 옛날 집 가지고 있는 건 제일 많은데, 향교도 대덕구에 있고, 동춘당, 재월당, 쌍청당, 대족산성, 뭐 이런 그 문화 유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현대 시설들은 왜 없는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책임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문학관 건립을 이장훈 시장님이 약속해서 저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고마운데 그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잘 챙기고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 국장님하고 잘 상의 좀 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역사에 기록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자니 속이 시원하시죠? 예. 대전의 뿌리 대덕이 유산은 갖고 있으나 그로 인한 부대 시설이 없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번만큼은 청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뭐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것 같습니다. 여튼 대전시에서 분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